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싸움이 있고 예. 또 그 싸움 구경은 참 재미있고 그렇게 마련입니다.만 싸움 구경은 재밌긴 재밌죠. 그렇죠. 얘기거리도 많고. 이기든 지든 나한테 손해 날 건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산업개발하고 아시아나 간에 네, 싸우는 싸우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돈 단위가 뭐 1, 2억이 아니라 네. 2,500억짜리. 야, 크긴 크네요. 물건 사고 주고 팔고 환불해줘 이게 아니라 네. 계약금이 2,500. 계약금 줬는데 네. 이거 네가 잘못해서 계약금 우리가 먹는 거야. 이거 다시 돌려줘. 이거죠,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뭐 갖고 계시는 계열사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특별히 큰 문제 없습니다만 또 나중에는 뭐 사야 할 일도 있고 팔아야 할 일도 있고 맞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럴 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네. 또 여러분 앞으로 경영하실 때도 도움이 되고 그럼요. 또 그리고- 이제 또 아들 딸 물려주면 네. 또 이 도준이한테 줘야 되는지 주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도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음. 저희한테 자세하게 들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계약금의 문제. 계약금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오늘의 주제는 그거 기업 같습니다. 사고 팔 때는 이런 일도 벌어지네라는 걸 또 알게 되시겠죠. 네. 이 이야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네. 예, 우리나라에 몇 분 안 계시죠? 코리아 모니터의 네. 김수원 편집장님. 예. 네. 한 분 있는데 오신 겁니다. 몇 분이라뇨. 한 분 있습니다. 예, 딱 한 바로 분. 모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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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그 여러분이라고 얘기한 건 현산 아시아나 김수호 이 얘기였습니다. 또 곡해라고 보십니까? 어? 네. 어서 아무튼. 오십시오. 오늘 얘기는 저희가 설명한 거 맞죠? 계약금을 가지고 누구 거냐로 서로 싸우는 거다. 예, 그렇죠. 사건의 계약금, 발단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뭐 금호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2019년도에 그 예. 매물로 내놨잖아요. 근데 그룹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예. 19년도 11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미 한 7주 실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까 추가로 이제 정밀 실사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실사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예.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현산에서 최종 그 딜의 종결에 이 적극적인 자세를 안 보이다 보니까 예. 시간이 흘러서 딜을 종결시켜야 되는 그 만기 시점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쪽에서 그냥 그 최종 그 딜에 그냥 그 계약 해제를 선언을 하고 현산 쪽에서 냈던 그 2,500억 원의 계약금은 그냥 몰취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2,500억 원의 계약금을 가지고 서로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11월 달에 예. 아시아나가 이겼습니다. 아시아나가 1심에서 이겼는데 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12월 8일이면 지지난주죠. 예. 지지난주에 현산 쪽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뭐 억울하다는 거죠. 예. 이게 매도인 쪽에 규책 사유가 있는데 이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항소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2,500억 계약금에 그 2차전이 이제 법정에서 다퉈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계약이 인수를 하려고 했다 계약이 파기는 됐는데 네. 파기의 책임이 누구한테 그렇죠. 있느냐 예, 그거네요. 그러니까 예. 너희 때문에 파기된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네, 너희가 예, 마음 예, 바뀌었으니까 내 거야 하냐.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면 너희가 이상하게 한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 그렇죠. 돼. 예. 근데 뭐 제가 처음에 2020년도 9월 달에 계약 파기되기 직전에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이 계약은 파기될 것 같은데 계약이 파기되면 현산 쪽에서 당연히 2,500억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현산이
이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면 100억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온 우주가 나서서 돕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2,500억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고 그 당시에 이제 3%에 나왔어도 그 비슷한 말씀을 예. 대우조선하고 대우조선 계약금을 둘러싼 한화그룹하고 산업은행 간의 법정 소송의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말씀드렸는데 뭐 이진우 프로는 아마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기억납니다. 예,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그 생생한 순간이 기억나요. 온 우주 그 온 단어가 우주가 기억납니다. 돋는다고도 예, 기억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낌으로는 이게 뭐 규모는 좀 아니야 그 현사는 억울하겠으나 살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항공사 아주 뭐 난리 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집 살려고 계약금 냈다가 집값 폭락이 시작되자 예, 마음 바뀌었다. 아 이거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잔금 안 치른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무슨 논리로 소송을 했을까 그게 오히려 궁금한데. 지금 현재 아시아나 항공의 대주주가 어딜까요? 지금 현재 아시아나 항공의 대주주. 아시아나의 지금 현 대주주 산업은행 아닌가요? 대한항공? 미래에셋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 예. 예.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금호건설로. 예. 옛날 금호산업이죠. 예. 그러니까 아직도 금호산업이 아시아나 항공의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인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외 승인을 아직 완전히 다 못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여러 국가로부터 기업 결합 승인을 받으면 완전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아시아나 항공은 뭐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냥 대한항공의 계열로 계열사로 그렇게 뭐 인식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인수 구조를 보면 HDC 현산하고 그 미래에셋이 그 FI로 들어옵니다. 재무적 투자자로 미래에셋이 FI로 참여를 하면서 예.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나 항공 지분 31% 예. 구주죠. 예. 이 구주를 3,200억 원에 현산이 사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가 발행하는 신주를 2.18조 예. 그러니까 2.18조하고 구주 3,200억 원을 더하면 합계 이제 2.5조가 되는 겁니다. 예. 이 2.5조에 대한 계약금으로 현산이 미래에셋하고 같이 예. 2,500억 원을 넣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거의 뭐 현산이 2.5조 그때 미래에셋이 참여하는 금액은 한 5천억 정도 될까요? 예. 하여튼 합계 2.5조를 투입을 해서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는 구조인데 네. 이게 이런 이제 M&A 계약에서 보면 이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음. 근데 10%씩 예, 걸잖아요. 보통 10%니까 예. 2.5조니까 이제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내는데 예. 이 M&A 계약서에 보면 이 2,500억 원은 그 민법상의 해약금이 아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우리 다 알지만 이진우 프로가 좀 집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찬 프로는 집이 없잖아요. 저도 하나 그래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이 프로가 억울해하는 뭐가 더 많아요? 이 프로가 이제 안 프로한테 네. 집을 팔기로 계약을 하고 네. 그러면 계약금을 이렇게 주잖아요. 예. 10% 주는데 집이 많은 게 부끄러운 나라가 진짜 몇 나라 될까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은 나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 이 계약금을 만약에 쌍방이 이 계약금은 그냥 민법상의 해약금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단순 변심에 의해서 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가 나 이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안 팔래 그러면 계약금의 2배를 안성찬에게 그냥 주고 네. 해지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공룰이죠. 예. 그러면 안 프로는
내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마음이 변했다. 예. 그러면 그냥 계약금만 포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2배를 줘야 되고 그냥 사는 예.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포기를 하면 되는 그게 거죠. 서로 공정하죠. 그게 예. 계약금만큼 그렇지. 손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뭐 단순 그 변심이 이제 그 해약금이면 허용되는데 예. 이게 해약금이 아니고 그 일종의 이제 위약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이 단순 변심에 의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M&A 계약에서 사는 회사하고 파는 회사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예. 이 M&A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이 기업의 뭐 임직원들이나 아니면 대외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건 민법상의 해약금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계약금과 경우에는 위약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약금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그 책임으로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A 계약의 이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예. 현산에게 예.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되면 이 계약을 해지한 데 대한 벌, 그러니까 이걸 위약벌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벌로 네. 그 계약금 2,500억 원을 몰취할 수 있다. 이런 예.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현산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 이걸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건 예. 아니죠. 현산 입장에서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M&A에서는 진술과 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파는 쪽이 이제 아시아나가 파는 쪽이니까 금호그룹이 파는 쪽이니까 우리가 현산에 제시하는 많은 어떤 자료들, 그 자료들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또 우리가 너네들한테 설명하는 이런 진술들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그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술과 보장을 믿고 현산이 이 데이터를 믿고 M&A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계약금 주게 되는데. 그렇죠. 이 진술과 보장에서 굉장히 큰 하자가 생기면 이 데이터의 허위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나에서 설명했던 어떤 재무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이게 밝혀지면 당연히 현산에서는 그 이유를 가지고 계약을 그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거짓말하면 그렇죠. 거짓말을 예. 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계약금을 예외 조항이 있다. 돌려받고 뭐 또 상반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현산이 만약에 이 과정에서 어떤 그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예.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계약금을 미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이 딜이 완료될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한 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예. 그동안에 그 이자분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계약금 2,500억 원이 당연히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현산 쪽에서 이 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산의 그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예. 이 2,500억 원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인질로 삼는다 할 때 그 네. 질인 네. 거죠. 네. 그래서 현산을 그 1순위로 하는 이 질권을 설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산, 뭐 현금이라든지 이런 뭐 돈, 이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소송이 뭐냐면 아시아나 금호 그 산업하고 아시아나 쪽에서 질권 소멸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몰취를 했고 이건 완전히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설정해 놓은 현산을 그 1순위자로 하는 질권은 이제 효력이 없다. 질권은 소멸됐다. 그러니까 질권 소멸 통지 소송을 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이기게 된 거죠. 그 조건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 너희가 아까 뭐였죠? 진술과 보장. 진술과 보장이 진술과-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습니다. 진술과 여러 가지 조건이. 보장이 충실하지 네. 않았다. 예. 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질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다시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현상 입장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거고. 예, 예, 예. 너희는 거짓말했잖아, 이상한 소리 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네, 아니다, 네. 우리는 정당하겠다. 네가 마음 변한 거잖아. 하고 계약금은 뭐 다시 가져간다. 근데 계약만 했는데도 우리는 보통 잔금까지 줘야 그 근저당 설정을 해주든 뭐 등기를 넘겨주는데 예, 예. 이거는 계약금만 내도 질권 네, 설정을 네, 네, 하나 네, 봐요. 네. 예,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그 현산이 그러면 현산이 계속해서 이 최종적으로 이 딜을 그 종료하지를 않은 이유가 뭐냐면 2019년 11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사를 들어갑니다. 예. 예. 근데 얼마 안 가서 2020년도 뭐 한 2월 달쯤부터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20년 한 4월 정도 가면서 뭐 코로나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데 이 20년 4월 이 시점에 아시아나의 19년도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예. 19년도 재무제표를 현산이 보면서 야, 이거 아시아나의 그 재무제표를 못 믿겠다. 왜냐하면 현산 쪽은 그 실사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19년도 반기 재무제표란 말이에요. 예. 19년도 반기 재무제표를 이 실사의 기준 재무제표로 봤는데 네. 나중에 20년도 넘어가 가지고 20년도 4월 달에 19년도 전체 온기 재무제표가 나왔는데 이 온기 재무제표 숫자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온기 재무제표 숫자를 못 믿는다기보다는 온기 재무제표 숫자를 보니까 우리가 실사할 때 기준으로 잡았던 19년도 반기 재무제표가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첫째는 뭐냐면 19년도 3분기까지 19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아시아나의 부채가 8.78조 정도다. 네. 8.78조라고 공시가 됐어요. 예. 근데 19년도 결산을 하고 나서 밝힌 아시아나 재무제표의 부채가 11.38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2.6조가 증가한 겁니다. 예. 한 분기 만에. 아. 19년 3분기까지만 해도 8.7조 정도 됐는데 예. 이제 19년도 전체 그 온기로 11.4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그냥 한 분기 만에 2.6조의 부채가 증가한 그런 결과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영업 손실을 19년도 말에 집계한 영업 손실이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예. 19년도 이제 전체 결산이 다 나온 20년 4월에 이제 재무제표상에 영업 손실이 한 7,6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2,600억 정도 또 영업 손실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 현산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실사의 기준점으로 봤던 19년도 반기 재무제표를 이게 어떻게 믿느냐? 이건 굉장히 그 진술과 보장에 굉장히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실사를 또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다시 재실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인수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하겠다. 뭐 재실사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근데 반기 재무제표를 보고 그것만 믿고 계약서 준 게 아니라 계약금 준 게 아니라 네. 실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에 부채도 늘고 손실도 늘었다면 그 4분기에 부채가 엄청나게 이제 늘고 손실 자체는 19년도 말에는 그냥 가결산이 됐는데 예.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하고 나서는 한 2,600억 정도 네. 영업 손실이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결산이 된 거죠. 근데 그건 왜 늘어났는지 부채도 왜 네. 이래서 늘어났어 회사채 발행했어 그렇죠. 대출 받았어라고 예. 설명해주고 대출 계약서랑 대출 받은 돈 찍힌 은행 통장만 보여주면 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바로 둘이 싸워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서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서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예. 서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각자의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그때 그 보도 자료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서 예. 그때 제가 이 딜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현산이 계약금을 회수를 못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 이 지금 현산이 부채 2.6조 증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지금 가장 큰 이유거든요. 예.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현산이 뭔가 좀 꼬투리 잡기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꼬투리 예. 잡기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 매각 대금을 대폭 깎든지 M&A 대금을 대폭 깎든지 아니면 아시아나 쪽에 뭔가 그 책임을 그 귀책을 시켜가지고 이 M&A 자체를 무산 뭐 전문용어로 나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네.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좀 의심을 하게 되었죠. 네. 예.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예. 네,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왜 그렇게 그 보는지. 당시에 현산이 문제 삼았던 부분을 어. 좀 꼬투리 잡기로 볼 수밖에 핑계나 없느냐. 트집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1심 재판부에서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건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이 부채 증가가 아시아나의 어떤 기업 가치나 신용 등급에 전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M&A 무산을 시도한 게 아니냐 네. 하는 시각을 지금 1심 재판부가 가지게 된 거예요. 예. 그 요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살짝 복잡한 게 있지만 네. 제가 좀 이렇게 그냥 회계 초급자 이렇게 기준으로 예. 그 눈높이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되게 한번- 초급자를 기준으로 눈높이 설명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대표밖에 없죠. 아니 저 말고는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 이런 그 책도 예. 하마터면 또 회계를 모르고 일할 예. 뻔했다. 야, 갑자기 튀어나온. 이른바 하마회계라고 하는. 야, 이거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솔직히 하마회계 이거. 김수현 근데 편집장. 최근에 업데이트판이 나온 모양이에요. 예, 개정 중보판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전자 네. 네,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 그거는 이제 아. 한 25세 찍고 25세요? 예, 도대체 얼마나 25세까지 보신 찍었는데 이번에 개정 중보판으로 아니, 앞에 이제 한 그렇게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뭘 맛있는 것도 한번 안 사주시고. 25세를 찍으면 이거 도대체 얼마를 몇 본 부가 겁니까? 나간 겁니까? 한 부에 2천이면 5만 부, 한 6, 7만 부가 나간 건데 와, 진짜 그럼 너무하십니다. 문세로 정말. 1,000원만 받았어도 6, 7천만 원, 2,000원을 받았으면 억이 넘는. 그래. 와, 진짜. 여러분, 개정 중보판은 사주지 맙시다. 이거는 여러분 좋은 책이긴 한데 그냥 도서관 가서 제가 술 한잔 빌려 사겠습니다.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여튼 요 그런 화면, 분이- 예, 화면으로 갔어요. 자, 19년 그 3분기까지 19년 3분기에서 연말 결산으로 가면서 부채가 2.6조 증가한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게 리스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 부채. 네. 자, 존칭을 생략할게요. 예. 우리 안승찬이 벤츠를 3년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좋네요. 예, 월 리스료가 1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안승찬은 매월 리스료로 100만 원을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승찬은 자기 재무제표에서 그냥 손익계산서에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부채가 네. 없죠. 네. 부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안승찬은 실질적으로는 3,600만 원의 리스료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이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에 월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에서 3년 동안 네. 자동차 리스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3,600만 원의 리스료를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내야 될 돈이니까. 예. 그래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음. 이보시오 안승찬 음. 지금 당신은 전혀 부채를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매월 100만 원만 이렇게 따박따박 내면서 네.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만 그렇게 리스료 비용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네. 당신은 3,6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니 부채를 인식을 하시오. 그게 예. 실질에 부합합니다. 라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부채를 잡고 부채가 조금씩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럼. 근데 안승찬은 갑자기 3,600만 원의 리스 부채만 생기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3,600만 원짜리 이 벤츠를 안승찬의 재산으로 간주를 해주는 겁니다. 예. 이건 그냥 너의 소유다. 그냥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서 안승찬으로 완전히 넘어온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채가 늘었지만 재산도 늘었기 때문에 아하. 안승찬의 순재산은 막 거의 그대로다. 예. 예. 3,600만 원어치는 내 그렇죠. 재산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요게 2019년도부터 이렇게 비용으로만 처리하던 그 리스를 이렇게 부채와 이게 자산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예. 리스 회계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승찬의 재무제표 상의 리스 부채는 예. 처음에는 벤츠 리스 부채 3,600만 원이 있는데 네. 계속 매월 100만 원씩 리스료를 갚아나가죠. 내잖아요. 예. 그러면 부채가 줄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리스 부채를 계속 상환을 해가니까 1년 뒤에 줄고 2년 뒤에 줄고 예. 계약 기간이 끝나는 3년 뒤면 리스 부채가 빵이 되는 겁니다. 벤츠가 없어진 거네. 그렇죠. 아이고야. 그 다음에 안승찬의 재무제표에 리스 자산으로 벤츠가 자산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 벤츠는 타면 탈수록 감가상각이 되니까 이 벤츠 감가상각을 계속 반영을 시키면 예. 이렇게 벤츠 자산의 가치가 1년 뒤에 떨어지고 2년 뒤에 떨어지고 예. 3년 뒤에는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스 만기가 되면 이제 안승찬의 재무제표에는 부채도 없고 벤츠라는 벤츠도 자산도 없고. 없었어야죠. 그렇게 예. 돼야죠. 예. 이렇게 이제 하도록 이제 바꾼 겁니다. 네. 그냥 그래서 벤츠는 반환을 하면 됩니다. 예. 벤츠는 반환을 하면 되죠. 예. 근데 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옛날 회계 기준에서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부채만 까나가고 이렇게 자산 가치만 까나가면 되는 것인가? 예. 이 회계 처리에서도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리스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또 이자 비용이 발생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이자 비용하고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자, 2019년도부터 이제 리스 회계가 이렇게 바뀌니까 예. 아시아나 항공은 자 2019년도 들어와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쭉 해온 겁니다. 네. 그 3분기까지 회계 처리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2019년도 말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 리스 회계의 지침이 그때 바뀐 겁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리스 지침을 바꿔서 자 이렇게 바꿉니다. 리스 계약 기간 이후에도 이걸 재계약을 해가지고 예. 기간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 만약에 있다면 전체 리스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3년 계약을 했는데 예. 3년 뒤에 만료되고 나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연장해서 리스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2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럼 5년으로 이제 부채, 5년으로 5년치 이렇게 부채를 잡아야 보고 되구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예. 19년도 말 결산을 할 때 예. 어떻게 됩니까? 리스
부채도 늘어나고 예. 리스 자산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당장 지금 리스료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네.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 우리는 3년만 그냥 비행기 이거 리스하고 말래 그러면 다른 비행기를 다시 리스를 해와야죠. 그렇죠. 다시 리스를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리스 해온 비행기에서 자산과 부채가 인식되고 비용이 발생되겠죠.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재계약을 해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예. 이 전체 기간, 어. 전체 기간을 다 리스 계약 기간으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니까 19년도 말 결산을 하면서 예.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 중에 이거 리스 언제 끝나면 다시 이렇게 연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약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얼마나 있니? 뭐 이런 비행기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체 리스 계약 기간을 좀 늘려잡다 보니까 예. 자산도 늘지만 부채도 리스 늘고. 부채도 같이 늘어버리게 되는 알겠어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채가 해서 늘어난 늘어난 거예요. 거예요. 그럼 되게 기술적인 그냥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예. 자 2010년도에 비행기를 이렇게 비행기 귀엽죠. 이 비행기를 리스를 해왔습니다. 예. 네. 자 10년 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비행기를 리스를 했다. 예. 그러면 이 비행기를 10년 뒤에 돌려줄 때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 엔진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예. 중간중간에 엔진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되고 처음에 갖고 올 때는 아시아나 로고 붙이고 뭐 좌석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변형을 줬지 않겠습니까? 예. 예컨대 아. 그러니까 동체의 어떤 뭐 인테리어나 변형한 게 있으면 우리 그 이게 집 나갈 사무실 때. 나갈 때 네. 그거 똑같습니다. 원상복귀 예. 해주듯이. 그러니까 동체 원상 복구해주고 엔진 말끔하게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미래에 그 반납할 때 정비 비용이나 복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걸 이제 미리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부채로 네. 인식한다. 그럼 아시아나는 어떻게 해왔느냐? 반납하기 5년 전부터 이 정비하고 복구 부채를 인식을 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억 이렇게. 예. 예. 그랬는데 이걸 바꿔요. 이 비행기를 처음에 도입한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에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반납 5년 전에 하게 되면 정비하고 복구하는데 10억이 들어가네. 그러면 5년 동안에 1년에 2억씩 예. 반영하면 되는데 처음에 10년 리스에서 갖고 왔을 때부터 하자. 그러면 1년에 1억씩 해서 10년 동안 정비 복구에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부채로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2019년 3분기까지는 이렇게 기존 방식대로 하다가 19년 말 결산 때부터 이런 새로운 방식을 하니까 왜 저걸 10년으로 늘렸을까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보는 거죠. 합리적이고. 10년으로 늘렸지만 해마다 인식하는 그 부채 액수는 줄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냥 나눠놓은 그러니까. 건 나눠놓은 거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그 비행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요 구간에 그 리스 해가지고 들어온 비행기들은 옛날 방식대로 하면 정비 복구 부채를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요 구간에 있는 것들은. 예. 예. 요 구간에 있는 것들은. 근데 요 구간에 들어온 것들도 이제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정비 복구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또 정비 복구 부채가 늘죠. 예. 늘죠. 근데 이게 뭐 본질적으로 뭐 어떤 뭐 실제로 막 돈이 뭐 들어간 것도 이렇게 아니고. 현금이 막 유출된다든지 기업 가치에 변화를 주는 게 아니죠. 음.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일리지 받죠. 비행기 타면. 예. 마일리지 항공사의 부채입니다. 내가 마일리지를 쓰게 그러네요. 되면 나한테 그러네요. 좌석을 줘야 돼요. 예. 부채네. 근데 이 마일리지 부채를 추정하는 방식을 또 변경을 시킵니다. 예. 뭐 기존 추정 방식은 뭐 회계 분석이라 그래서 그 문과 안 프로는 모르실 거고 여기 이제 이과 그 2% 네. 통계에 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예. 바꾸냐면 예. 15개월 동안에 실제로 이 마일리지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소진했나 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우리가 마일리지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을 보고 이걸 항공사가 부채로 잡는데 부채 추정 방식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일리지 부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늘어나네. 회계 분석할 때보다는 15개월 실제 소진율을 적용하니까 그래서 마일리지 부채가 또 5,700억이 늘어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2.6조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산도 대기업인데 네. 거기도 빵빵한 어떤 회계 전문가들이 있고 재무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네. 이건 모르겠습니까? 이 마일리지 부채하고 항공사 정비 복구 그 충당 부채하고 기간 늘린 거. 그다음에 리스 그 회계 모르겠습니까? 예. 알죠.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 아는데 야 2.6조 이거 왜 늘어났지? 야 연말에 이게 한 분기 만에 늘어났네? 그러면 우리가 19년도 6월 말 반기 말 기준으로 그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 중요한 어떤 그 진술과 보장 측면에서 하자가 생긴 중요한 그 이유로 들고 나온 겁니다, 현산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좀 너무 궁색하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3일 회계 법인으로부터 그 당시에 아시아나 항공이 내부 회계 관리 부적정 의견을 받았어요. 예. 네. 근데 내부 회계 관리는 부적정을 받았지만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3일 회계 법인한테서. 그러니까 예.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에 맞게 만들었다. 그러나 너네들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내부 통제라든지 그 회계 관리 시스템 자체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적정을 못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현산에서 내부 회계 관리를 또 문제 삼으면서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재무제표 숫자는 적정하다는 겁니다. 안에 예. 다소 그 시스템상의 문제는 뭐 있다고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이건 좀 아니다. 그때 이건 좀 사실은 아니다. 약간 그 3일 회계 법인이 계속 현산을 아시아나를 계속 회계 감사를 계속했던 예, 회계 법인이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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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예. 그때가 3년째였다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 보던 새로운 회계 예, 법인이 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계속 보던 회계 법인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시점에 부적정 의견을 내니까 예. 야 이건 뭐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3일 의견이 있긴 있었어요. 3일 이게 사실은 아시아나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예. 지금 3일 회계법인이 마일리지라든지 정비 복구 충당 복구 부채라든지 예. 리스 부채를 이런 식으로 갖고 가야 되겠다고 의견을 제시를 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나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3일 회계법인이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도 이게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회계 오류는 아니거든요. 어떤 그렇죠. 뭐 그렇겠죠. 새로운 어떤 예. 상황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데이터에 뭐 데이터가 이제 생겼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추정이라든지 정책은 변경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할 때도 선입 선출로 할 수도 있고 평균법으로 할 수도 있죠. 있거든요. 예. 자,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자, 정유사가 원유를 도입을 해서 탱크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1배럴을 10달러에 사왔어요. 그 다음에 20달러에 사오고 그 다음에 30달러에 사왔어요. 이 중에서 2배럴을 제품 제조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럼 얼마짜리를 그러면 200을 넣었을까?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튀어나간다고 보면 10달러하고 20달러짜리가 투입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제조 원가는 30불이 되죠. 예. 그게 아니고 평균법을 쓴다 그러면 10달러, 20달러, 30달러 더하니까 60달러네. 3배럴이네. 60달러 나누기 3은 1배럴에
20불, 2배럴이 투입됐으니까 20불 곱하기 2배럴하면 40불 제조원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선입 선출을 쓰다가 이렇게 이걸로 변경법으로 바꿨다. 바꾼다. 물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는 이걸 바꾸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 원가 흐름에 대한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이게 회계 오류가 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타당한 이유를 제시를 해서 인정을 받으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기계 장치가 10억짜리 예.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하면 1년에 2억씩 감가상각비인데 예. 어떠한 이유로 이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연수를 10년으로 늘리면 1년에 1억씩만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뭐 전체 감가상각 비용은 그냥 똑같은데. 10억인데 아. 이거는 감가상각 그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봤는데 최근에 교과서에서는 이게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이렇게 바뀌었던데 조금 뭐 하여튼 애매한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건 오류가 아니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시아나의 그 부채 2.6조 증가의 주 원인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고 회계 추정 변경의 결과물이고 예. 회계 추정이나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재무제표의 변화가 생기면 이것은 진술과 보장에서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면책해 준다는 게 그 당시에 아시아나 M&A 계약서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상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러하기도 그렇고. 하고. 그럼. 근데 이게 현산에서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현산 쪽의 논리는 뭐예요? 항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걸 들어보면 현산 쪽의 논리는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 현산 쪽의 논리는 아시아나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 19년도 반기까지는 뭔가 부채 비율을 좀 눌러놓아야 될 상황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아니 그 당시에 6월달 그 당시에 뭐 정비충당 부채를 바꾸든지 리스 이제 전체 기간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한 것은 뭔가 이렇게 과거에 좀. 발행했던 채권이 그 기한이익 상실 EOD에 걸리게 될까봐 부채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늘려놓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말에 가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제가 재판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현산의 그 주장을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나가 그렇게 할 그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현산의 전지적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살 때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낮아 보였는데 사는 과정에서 실사하는 과정에 재무제표가 추가로 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연말 재무제표로 보니까 갑자기 부채가 확 늘었더라. 그렇죠. 회계를 적용하는 원칙이 바뀐 건 맞아서 할 수는 있으나 그럼 그 전에 바꿨어야지. 나는 부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잖아. 그런 주장인가 봐요. 현산의 입장에서는. 현산 난 쪽에 좀 억울하다. 현산 쪽에서는 알겠어요. 현산 쪽에서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어떤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니고 뭔가 어떤 아시아나 쪽에서 마사지를 좀 한 것 음흠한 같다.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진작에 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사 안 했어요? 보는 것 같습니다. 실사했죠. 그러니까 그럼 실사할 때 그러게. 요런 부채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요건 이렇게 처리했구나. 했구나. 그거 알았을 그거 거니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2019년도 11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되기 전에 예. 그 기본 실사를 그 7주간을 합니다. 예. 기본 실사를 해서 이제 배팅을 하게 되면 예. 많이 쓰는 데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우협 선정이 되면 바로 이제 그 추가 실사, 정밀 실사를 하겠죠. 예. 정밀 실사를 하면 현산에서는 이제 인수단을 꾸려 가지고 예.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하면서 전체 현금 흐름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자금 수지 같은 거 이런 걸 보게 되죠.
보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다 그러면 아시아나에서 보고를 다 하죠. 예. 그러니까 2019년도 말쯤에는 리스 회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그 정비 그다음에 복구 부채에서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막상 그래 하다가 이미 그 당시에 현사는 제가 볼 때는 현사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마음이 떠났고 2020년 8월 달에 예. 9월 달에 완전 그 딜이 깨지게 되는데 예. 한 달 전인 8월 달에 산은의 이동걸 회장하고 현산의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같이 이제 1대1 그 면담을 하게 되죠. 예. 그때 정몽규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우리가 2조를 투입해서 샀을 경우에 2조 투입으로 해서 아시아나가 건전하게 되고 현산의 경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지장이 없다는 게 보장이 되어야만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12주의 추가 실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장을 해줍니까? 지금 2020년 8월이면 엄청나게 지금 항공사도 완전히 작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나 부채 비율이 1100%에서 1700%, 2500%, 그 다음에 2020년 4월 달에 자본 완전 잠식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밑에 자회사인 에어부산도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돈이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2조를 투입해가지고 아시아나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현산 경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주면 들어가겠다. 인수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 금융 지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사는 돈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걸 회장이 못 받아들이죠. 거기서.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 하면서 현사는 계속해서 추가 실사를 요구를 하고, 그러다가 딜 최종 만기까지 와버리니까 금호하고 아시아나 항공이 그냥 계약 그 해제를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동굴 회장이랑 그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현산 건 가지고 현산이 처음에 이거 엄청 아시아나가 잘 안 팔렸잖아요. 이게 주인을 못 찾아서 막 그러고 있었다가 현대산업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업어주려고 했어. 정몽규 회장을 내가 업어주려고 했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막 그러는데 마무리가 영 이상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역시 항소심에서도 이 쟁점입니다. 이 쟁점 자체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쟁점 뭐 새로운 팩트가 나온다든지 뭐 새로운 쟁점이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그냥 솔직한 저의 완전 개인 생각, 진짜 뭐 거의 뇌피셜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냥 정몽규 회장이 2,500억으로 틀어막은 겁니다. 그냥 2,500억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틀어막은 거고, 소송을 해서 저 중에서 일부라도 건지면 좋은 거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현산이 2조 투입을 해가지고 2.5조 저기 돈을 넣어가지고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전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보통 이럴 때 미래에셋이랑 같이 들어가기로 했으면 2조 대 5천억 뭐 그 정도 겁니다. 그러면 2조 5천억. 예. 계약금도 2천억 대 500억 이렇게 그 같이 날리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셋 또 FI로 들어갔지만 그 비율만큼 계약금을 이제 같이 넣은 거죠. 그 전반적으로 보면 무리한 요구를 현산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제 뉘앙스로 들리는데, 느낌은 그쪽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기도 있고, 뭐 개인 가정적으로 보면 또 뭐 보통 이럴 때 변호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수임료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현산이 희망을 걸고 있는 어떤 논리가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거라도 뭔가 좀 있을 수 없어요? 굳이 이제 따지자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제 서로 이제 그 본계약 체결하고 그 예. 계약서에 보면 예컨대 아시아나가 이제 차입을 일으킨다든지 뭐 계열사에 뭐 돈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요한 경영 행위를 하게 되면 현산과 협의를 하고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아나 항공이 이제 2020년 이제 3월, 4월 달 가면서 이게 하루하루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융권에서 한 1.7조를 추가로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현산에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현산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반응을 안 보여요. 하라 마라. 예. 뭐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태클 거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어부산, 그 에어부산인가요? 부산에어 에어부산도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우리가 좀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에어부산이 발행하는 연구체를 우리가 인수를 해서 에어부산도 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구체를 좀 발행을 해서 금융회사들 상대로 연구체를 금융회사한테 좀 인수를 시켜서 하여튼 돈을 뭐 긁어 모을 수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이제 현산 쪽에서 뭐 이 명확하게 동의의 의사를 안 보여주니까 그냥 이사회를 열어서 결의를 하고 공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버려요. 예. 진행을 해버리니까 현산도 이 부분은 문제를 삼는 거죠. 야, 엄연히 사전 협의와 동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사전 동의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시아나가 연구체를 발행을 하는데 이걸 연구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예. 연구 시비를. 너네들 연구 시비 발행해서 금융사들이 갖고 갔다가 나중에 다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현산 지분율 떨어지고 지분 희석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안 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했느냐? 밀어붙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시아나는 왜 그렇게 했대요? 급해서? 근데 급해서?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지금 응당 그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뭐 하루하루 살오른 판인데 당연히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그 운영 자금이 지금 바닥 나가지고 직원들 무급휴직하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현산에서 이것을 동의를 안 해주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동의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산이 거부를 동의를 안 하고 거부를 하고 왜 거부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그게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동의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그 조금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계약서 조항은 애매한 부분은 없나요? M&A 계약서에서? M&A 계약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뭐 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뭐 협의만 필요하냐, 협의와 동의가 확실히 돼야 되느냐,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계약서 상으로 다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현산 쪽에서 이미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이라든지 그 계열사가 처해 있는 유동성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러니까 20년 4월 달에 회계법인에서도 아시아나 항공은 바로 완전 잠식에 들어갈 거고 지금 회사 필요 자금이 1.7조에서 1.8조 정도 되는 상황이다. 이게 순차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온다고 회계법인에서 용역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아시아나에서 그걸 현산에다가 이제 계속 갖다 주고 했는데 현산 쪽에서는 야, 연구체 발행 뭐 조건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없었다. 뭐 우리 지분율이 희석된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한 데 대해서 법원이 정당치 못한 그 거부 사유라고 본 겁니다. 예.
그 부분이 나중에 혹시 항소심에서 문제가 되면 될 수 있겠군요. 들어보니 회계 기준 변경한 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저 김수원 편집장님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7광구라고 있습니다. 7광고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 협의해서 그쪽에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아 7광고 예. 영화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캐자 그랬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싫어 그러면 개발을 같이 못하는. 혼자도 못 캔답니다 그게. 아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판사님은 저 정당치 못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서는 계약서라서 출동이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그게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뭐 다툼의 여지는 이쪽에 있으면 있지 그 회계적인 부분에 국제 있어서 문제 그거는 아닌 그렇게 것 같다. 네, 그건 아닌 뭐 거죠. 다툼의 그렇죠. 여지가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거는 뭐 예. 회계적인 부분은 좀 여지가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 이만큼 김수원 편집장님처럼 회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읽으면 됩니까 이제? 어? 아니 저보다 훨씬 하마터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하마터면 또 회계를 모르고 훨씬 일할 더 뻔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김수원 예. 편집장의 에이. 역작이랍니다. 이재홍 회계사님이랑 같이 쓰셨네요. 네. 네네. 이게 김수원 편집장님이 여기 와서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도 있어요. 왜요? 어? 이재홍 혼자 회계사님? 혼자 쓰셨으면 됐다 이거 마실 뿐인데 이재홍 회계사. 이재홍 회계사님한테 설득해서 야 같이 쓰자 좀 진짜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많이 파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25세면 솔직히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더 파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하마터면이라는 야. 어마어마한 책을 쓰신 김수원 편집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저희는 참 2,500억 뭐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참 두 회사들이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결정하는 그거 뭐 큰 네. 돈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예. 저희는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